No, I'm not surprised by the outcome. But first, a major victory for Governor Newsom and Democrats after the U.S. Supreme Court officially allowed California's new Prop 50 congressional maps to move forward in the upcoming midterm elections. It comes after state Republicans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tried to block the maps from taking effect. Thanks for joining us tonight for Fox 40 News at 6. I'm Nikki Lorenzo. And I'm Eric Harriman. Fox 40 Capitol reporter Eitan Wallace has reaction tonight from the state capitol. (2월) 초 워싱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 건물 내에서 내려진 한 결정이 법조계라는 통상적인 범위를 훨씬 넘어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기자회견도 본회의에서의 엄숙한 낭독도 기록된 반대 의견도 없이 9명의 대법관들은 공화당 지도부와 법무부 자체에서 제출한 캘리포니아 주의회 선거구 재조정 지도 중단 요청을 기각했다. 선거법 전문가들이 이미 주목하고 있던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이런 성격의 분쟁에 수반되는 극적인 전개 없이 공식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 내용과 시기는 이 사건을 예상 범주 밖으로 즉시 밀어냈다. 이 소송은 지난 인구조사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승인된 선거구 재편의 유효성을 문제 삼았으며 이 과정은 주 정부의 강력한 감독 하에 진행되었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일부 관측통들은 적어도 한 명의 대법관이 이해 제기를 하거나 심층 분석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특히 최근 대법원이 선거, 연방주의, 주 권한 관련 사안에서 보여준 행보를 고려할 때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청원은 별도의 표결 없이 완전히 기각되어 2026년 의회 선거부터 이 지도의 사용을 막으려는 모든 시도가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다. 주목할 점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온 제도적 맥락이었다.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분석가들조차도 정치적 영향력이 큰 선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개입하려는 법원으로 묘사되어 왔다. 이전 사건들에서 사무엘 알리토, 클라렌스 토마스 같은 대법관들은 특히 연방 분쟁이나 헌법의 광범위한 해석이 관련된 경우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영역에 대해 주저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왔다. 선거법 전문 변호사이자 데모크라시 더켓의 설립자인 마크 엘리아스는 캘리포니아 사건을 직접 수행했다. 판결 후 인터뷰에서 그는 법원 내부의 분열 징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엘리아스에 따르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이 없었다는 사실은 법원이 처음부터 해당 청구가 법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한다. 공화당이 제시한 핵심 주장, 즉 재구회기 연방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내부 논의를 시작할 만한 충분한 근거조차 찾지 못했다. 이 결정의 즉각적인 영향은 명백했다. 캘리포니아 선거 구도는 새로운 항소나 절차적 조작의 여지 없이 유효함을 유지하며 차기 선거 주기의 주 선거 구도를 공고히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영향은 캘리포니아 영토나 특정 사건 분석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는 중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 재편 분쟁을 다루는 대법원의 현재 태도에 대한 더 광범위한 신호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법률계 내부에서는 이 사건이 다른 주들, 특히 텍사스와 관련된 최근 판결들과 즉시 연결되었다. 몇 달 전 대법원은 텍사스주의 선거구 경계가 명백히 정당 기준에 따라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인종 집단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을 허용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당파적 게리맨더링으로 분류된 분쟁은 원칙적으로 연방의 즉각적인 개입 대상이 아니라고 시사했다. 이러한 논리는 결국 선례를 만들었고 이제 그 선례가 캘리포니아 소송의 원고들에게 역풍으로 돌아왔다. 대법원에 상고된 캘리포니아 사건은 이미 자신의 활동 범위를 제한해 놓은 법원을 만났다. 캘리포니아 선거 구도를 중단시키기 위한 개입은 실질적으로 텍사스 사건에서 채택된 기준과 모순되며 복잡한 선거 주기를 앞두고
제도적 불안정성을 재점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요소가 개별적인 정치적 평가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본다. 법원은 특정 정당의 이점을 조정하는 데는 덜 관심이 있고 여러 주에서 유사한 소송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는 데 더 신경 쓰는 듯했다. 이 움직임은 전통적인 선거 일정 외에 최근 선거 결과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해졌다. 특별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행동에 변동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인위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선거구에서 그러했다. 새로운 선거구 지도와 예상치 못한 투표 변동이 결합되면서 최근 몇 년간 채택된 공격적인 선거구 재편 전략의 실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비록 미묘하지만 기술적 전환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개 선언도 역사적 선례에 대한 명시적 재평가도 아니었다. 오히려 제도적 자제를 보여주는 제스처로 법원이 그 특정 시점에 어디까지 나아갈 용의가 있는지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의 영향은 그날 법원 내에서 발생한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여러 주에서 동시에 기대치, 법적 전략, 정치적 해석을 재편하기 시작했다. 이런 유형의 분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건들은 거의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개되는 더 광범위한 일련의 결정, 반응, 제도적 계산 속에 놓여 있을 때 진정한 의미를 얻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미국 선거 제도에서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특히 과도기와 통제된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판결의 영향이 캘리포니아의 특정 사건을 넘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논쟁은 즉각적인 결과에서 미국 제도적 체계의 현재 운영 방식을 드러내는 측면으로 빠르게 옮겨갔다. 공개 분석과 비공개 대화에서 법조인과 선거 전략가들은 이 사건을 사법부뿐만 아니라 주 정부, 정당 지도부, 2026년 선거 일정까지 포함하는 더 큰 흐름의 일부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텍사스, 유타, 뉴욕, 위스콘신, 버지니아 등 주에서 발생한 유사한 분쟁들과 함께 언급되며 대법원이 왜 표면상 절제된 입장을 선택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적 모자이크를 형성했다. 마크 엘리아스는 브라이언 테일러 코엔이 진행하는 데모크라시 워치 프로그램에서 사건의 결말을 논평하며 이 판결을 이미 굳어지고 있던 패턴 안에 위치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히 텍사스 선거구 분할 소송에서 몇 달 전부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선거구 재조정 입법 노력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해당 소송에서 인종적 영향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은 텍사스 선거 구도가 시행되도록 허용하며 이 분쟁을 연방 검토의 즉각적 적용 범위를 벗어난 정당적 선거구 조작 게리맨더링 사례로 분류했다. 이 선택은 연쇄의 효과를 낳았다. 캘리포니아 사건이 마침내 대법원에 상정되었을 때 일부 분석가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법관들은 이전에 채택한 논리에 제도적으로 얽매여 있었다. 지금 개입하는 것은 주들 사이에 불평등한 대우를 확립하는 것이며 이는 연쇄적인 새로운 소송들을 촉발할 수 있었다. 이 시점부터 공화당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단순한 개별 결정이 아닌 2026년 이전에 법적 판도를 안정화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개빈 뉴섬의 이름도 이 더 넓은 맥락에 포함되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로서 그는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의 결과물이라며 새 선거구도를 공개적으로 옹호해왔다. 제9회계 최종 승인은 주 정부의 입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더 공격적인 전략을 채택한 다른 행정부와의 대조를 더욱 부각시켰다. 정치 관측통들에게 이 대조는 최근 특별선거 결과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이는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지역구에서
예상치 못한 변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의회와 정당 내에서는 계산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엘리아스는 캘리포니아 선거구 재편의 영향이 추상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하원 의석 전망에 이미 반영된 5개의 잠재적 의석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텍사스 같은 지역은 초기에 공화당에 더 큰 이득을 약속하는 듯했으나 지역 선거 결과가 유권자 행동에 상당한 변동을 시사하면서 신중하게 바라보게 되었다. 이러한 재평가는 일부 선거구 재조정 전략이 기대된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부추겼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른 법적 전선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유타주에서는 공화당 후보들이 연방법 위반을 주장하며 주 선거구도를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소송들은 대법원에 도달하기 전에 3인 판사 패널을 거쳐야 하지만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시스템이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뉴욕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 법률에 기반한 분쟁들은 사건의 연방화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부추기고 있다. 비록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로가 법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지만 말이다. 이러한 제도적 수렴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투표권법 Voting Rights Act, 특히 마크 엘리아스가 소수자 다수 선거구 요구를 여전히 지탱하는 기둥 중 하나로 자주 언급하는 제2조의 역할이다. 대법원이 클레이 사건 클레이 케이스과 같은 계류 중인 사건에서 이 문제에 대해 판결할 가능성은 상황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더한다. 법원이 언제 어떻게 판결할지에 대한 명확한 신호는 없지만 이 가설을 둘러싼 논의 자체가 주와 정당들이 향후 몇 달을 준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시점부터 관찰되는 것은 개별적인 승패의 연속이라기보다 제도적 조정 과정에 가깝다. 각 결정과 각 연기 조치는 간접적인 신호로 기능하며 실시간으로 법적, 정치적 전략을 안내한다. 이는 단순히 의석을 얻거나 잃는 문제가 아니라 극도로 양극화된 환경에서 안정성과 분쟁 사이의 긴장에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문제다. 이러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가치는 언뜻 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사건들을 연결하는 능력에 있다. 캘리포니아의 결정이 텍사스, 유타, 뉴욕에서의 분쟁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이해하려면 지속적인 관찰과 세심한 맥락화가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장기적인 추적을 통해 제도적 운영의 패턴, 조정 한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단일 사건으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다. 캘리포니아 선거구 재편과 관련된 결정의 즉각적인 영향에 대한 논쟁이 점차 사그라들면서 이 결정의 진정한 제도적 의미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논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헌법 전문가, 선거 분석가, 전직 연방법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대법원의 입장이 실제로 무엇을 시사하는지에 대한 공통된 이해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일부에게는 이 판결이 해당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제한적인 대응에 불과하다고 본다. 다른 이들은 2026년까지 이어질 선거 분쟁에 대해 법원이 취할 입장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지침의 신호로 보고 있다. 이러한 해석들의 접점은 대법관들의 침묵에 부여된 중요성에 있으며 이는 서면 판결문 자체보다 더 의미 있게 해석되기 시작했다. 상당히 널리 퍼진 해석은 대법원이 제도적 자구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선택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화당과 법무부가 제출한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함으로써 법원은 여러 주가 동시에 선거구 재편에 관한 민감한 분쟁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 법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을 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결정은 캘리포니아나 개빈 뉴섬 주지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선거 일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소송의 확산을 막으려는 시도였다.
이 해석에 동의하는 분석가들은 텍사스 사건에서 대법원이 선거 직전 시기에 정당별 선거구 조작, 게리만데링으로 분류되는 분쟁에 개입하는데 이미 저항을 보였음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잘 짜인 제도적 전략이라는 해석을 배제하는 대안적 해석도 존재한다. 이 관측자 그룹에 따르면 결과는 서로 다른 동기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 각기 다른 대법관들의 파편화된 계산의 산물이었다. 일부는 최근 판례를 근거로 삼았고 다른 일부는 제출된 청구의 절차적 한계를 근거로 삼았으며 또 다른 일부는 불과 몇 달 전에 내려진 결정과 모순될 위험을 고려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관찰된 만장일치는 지속적인 전략적 합의가 아니라 상황적 논리의 수렴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뮤얼 알리토와 클라렌스 토마스 같은 인물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관측통들은 두 사람 모두 선거 관련 사안에 대해 명확한 헌법적 근거를 발견했을 때 더 강력한 개입을 옹호해왔음을 상기시킨다. 이 특정 사건에서 그들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은 상반된 해석을 낳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는 해당 청구가 실제로 일관된 법적 근거를 결여했다는 인식을 강화한다고 본다. 다른 이들은 법원이 의도적으로 그 논쟁을 새로운 제도적 갈등의 초점으로 만들지 않기로 선택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이 법조계 내에서 확산되는 동안 이 결정의 실질적 영향은 대법원 밖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 마크 엘리아스는 브라이언 테일러 코엔과 함께 데모크래시 워치 프로그램에 출연해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선거구 지도가 하원에서 민주당의 유리한 전망을 공고히 하며 당의 예상 의석수에 5석을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사건을 확정적인 것으로 다루는 것을 피하고 있다. 엘리아스는 분석에서 미국 선거 제도가 예상치 못한 사법부 판결과 유권자 행동의 급격한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인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신중한 입장은 다른 주의 상황을 살펴볼 때 더욱 중요해진다. 유타주에서는 소송 진행과 주 정부의 대응, 스펜서 콕스 주지사의 주도해 진행 중인 주 대법원 구성에 대한 논쟁 등이 제도적 갈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위스콘신주와 버지니아주에서는 새로운 선거구 지도와 의석수 변경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뉴욕에서는 분쟁이 주로 주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지속적인 긴장 속에 놓여 있다. 논쟁의 또 다른 핵심 축은 투표권법 제2조의 미래와 관련된다. 대법원이 아직 계류 중인 사건들, 이른바 클레이 사건과 같은 사건들에서 이 조항에 대해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여전히 중요한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잠재적 판결의 범위와 그 효과가 나타날 시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중대한 변화가 2026년 선거 주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초기 신호조차도 여러 주의 법적, 정치적 전략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해석들은 의도적으로 열린 시나리오를 가리킨다. 대법원의 향후 행보나 선거구 재조정 분쟁의 최종적 영향에 대해 지배적인 해석이나 널리 수용된 예측은 존재하지 않는다. 논쟁의 초점은 즉각적인 결과에서 시스템의 한계, 기관들의 행동 범위, 그리고 표면상 기술적인 결정들이 간접적으로 정치적 기대를 재정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각 연기 및 개별 결정은 최종 결론이 아닌 진행 중인 과정의 일부로 관찰된다. 최근 경험은 향후 전개가 대법관들의 선택과 정치, 법률 행위자들의 변화하는 시스템에 대응하는 능력에 모두 달려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따라가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모호함을 다루려는 의지가 필요하며 선거 일정이 진행되고 기관들이 스스로 조성한 긴장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감에 따라 이는 점점 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